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 4 번외편.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 방송 을들의 당나귀기.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을들의 당나귀기 노동편입니다. 저는 솔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써니 선영입니다. 이중삼중입니다. 이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시즌4 노동편으로도 두 번째 방송이에요. 여러분께 이 방송의 비밀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려면 뭘 하든 돈이 들어요. 이 을당도 제작비가 수월찮게 드는데요. 을당은 지금 여러 기금들을 전전하면서 방송을 제작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여성재단, 그 다음 년에는 아름다움재단,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지원으로 방송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기금의 명의를 꼭 박아야 된대요. 근데 지자체 선거 기간 동안에는 요거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4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방송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비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써니 선영하고 이중삼중님께 방송 좀 쉬어야 된다. 어떡하냐 이렇게 했더니 두 분께서 그냥 우리가 출연료 안 받을 테니까 기금 상관없이 우리끼리 녹음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방송을 이렇게 재개하게 됐습니다. 사실 울어야 되는데. 네. 저희로서는 정말 죄송한 일이죠. 이제 임금 없이 노동 없다를 외치는 여성 노동자회에서 이게 노동 착취라니.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어떤 심정으로 이 방송에 임해주시기로 하셨나요? 네, 부끄러운데요. 네, 그게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노동이라면 노동이지만 이제 연대의 마음과 일종의 활동으로 계속 이 방송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녹음을. 그래서 오히려 돈을 받기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완전 괜찮습니다. 영광입니다. 우리 산증님은요? 아니, 사실 근데 이제 외부에서 오면 이렇게 출연료라는 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 솔키님이나 이을님 같은 경우에 내부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비용이 하나도 없이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봐서도 늘 저도 부담스러움이 있었고, 근데 전 되게 재밌었던 건 이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단톡방이 있잖아요. 처음에 이런 상황인데 일단 나는 출연료랑 상관없이 출연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를 톡방에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누군가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얘기하기가 임금 없이 노동 없다. 그래서 그걸 따로 이제 솔키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저도 그래요.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여성들이 갖고 있는 모였네요. 이 지나친 배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저는 저 두 분께 각각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어찌나 죄송하고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몰랐는지, 하지만 한편에선 쾌재를 불렀다는 네, 그런 오늘입니다. 그리고 나랑님은 제주도 한 달 살기가 2달 살기가 되셨답니다. 오호. 완전 부러워요, 나랑님. 개부럽. 네.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도 결석이십니다. 다음 달에 뵙는 것을 하고요. 두 분 이 은혜는 반드시 갚도록 하겠습니다. 외상장부에 쭉 달아놔 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서울시 성평등기금과 아무런 관계없는 연호 자체 제작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벌써 5월입니다. 벚꽃도 다 졌고요. 세상에, 이제 이파리들이 연두색이었던 게 이제 진한 녹색이 돼가고 있어요. 사실 연두색 잎을 전 되게 좋아하는데 애들이 너무 진해지면은 좀 약간 무섭다는 생각이 가끔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4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저희 한국 여성 노동자회에서는 그동안 정말 미투 운동과 함께 막 발맞춰서 막 활동하고 연대하느라 좀 바빴는데, 그동안 일단 크게는 3번의 미투 집회를 이렇게 치렀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되게 다양한 목소리도 청취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모인 여성뿐만 아니라 이제 모인 연대자들의 어떤 그런 마음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삼중님 계속 세은이랑 같이 참여를 하셨잖아요.
미투 집회. 네, 제가 일하고 있는 곳도 전국 여성 노동조합인데요. 저희도 이제 여성 노동조합이다 보니까 미투 운동에 적극적으로 결합을 했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8살이 된 딸과 함께 살아요. 근데 아이를 주변에서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어디든 같이 다니고 있는데, 글쎄요, 우리 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미투 집회에서 각자 피켓 만들기를 했잖아요. 피켓 만들기를 하는데 인상 제가, 깊었어요. 네, 말하고 소리치고 싸우자라고 쓰고 미투라고 썼더니 그분이 따님이 자기도 쓴 거예요. 되게 궁금해요. 세상은 언제 바뀌냐라고 쓴 거죠. 바뀌냐. 네, 아직 한글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세상은 언제 바뀌냐라고 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말로 했던 게 그게 더 기억에 나는 거죠. 아니 엄마는 지난번에도 세상을 바꾼다더니 세상이 아직 안 바뀌었나 보지? 대체 언제 바뀌냐고. 와, 진짜 대단합니다. 아이들의 생각은. 근데 제가 항상 세율 씨를 보면 놀라는 점이 하나 있어요. 끊임없이 주변에 이 중요한 얘기들을 나눠요. 심지어 제가 듣기로 학교 선생님께 미투 집회를 같이 갈 것을 권유를 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누가 엄마 딸 아니랄까 봐. 그죠? 그러니까요. 아주 미래가 기대되는 촉망받는 재원입니다. 그러네요. 저에게도 전수를 좀. 네. 아니, 그런데 본인은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 행진을 하면서도 엄마 내가 왜 지금 같이 걸어야 되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그럼 빠질까? 라고 물어보면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의미부여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요?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행진은 무슨 이유 때문에 하지? 나는 왜 여기 있지? 우린 누구지? 뭐 약간 이런 질문 아닐까요? 그렇게까지 확장까지는 아무튼 훌륭하십니다. 네.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초등학교 1학년생과는 달리 저는 세영 씨와 얘기하면 매우 즐거워요, 진짜. 왜냐하면은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럼 혹시 말하기를 할 때 어른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면서 계속 말 걸기를 하시는 거죠? 노력을 안 하시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되시는 건가요? 이거 육아 방송이 될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네. 네, 그리고 우리 써니 선영님도 중앙대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네네. 제가 중앙대 출신이고 지금도 학교에 있는데요. 그 중앙대에서도 미투 운동의 시작과 함께 가해자 C씨의 성폭력 비상대책회의가 꾸려지고 이제 중앙대 인권센터에 사건이 접수되어서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1차 성차별 성폭력 끝장 집회에서 피해자 대리인이 말하기 대회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맞아요. 예, 다 들으셨죠. 그리고 이번 미투 집회에서도 유인호 씨가 발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해자는 자유인문 캠프라고 진보 강자들을 매 학기마다 개최했던 학내 몇 안 되는 진보 단체에서 기획자 역할을 했던 박사생이었고요. 몇몇 교수님들과의 친분을 내세워서 이제 권력 행사를 하면서 캠프 강좌를 듣던 학부생들 사이에서 제왕적인 위치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자리 이후에 수차례 성추행, 그다음에 11건의 성폭행을 저질렀고요. 근데 그리고 현재 진행을 보면 중앙대 인권센터 조사는 다 끝났는데 가해자가 사건을 인정하지 않고 이의 제기를 지금 한 상태고요. 가해자와 이제 그 인권센터한테 말하기를 썸이었다. 여자가 자기를 좋아했다. 배려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등등의 이제 변명을 하고 있어요. 진짜 지겹죠. 그런데 너무 뻔한 스토리긴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으로 피해자를 고소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난 4월 27일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해서 피고인 진술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폭력 상담소의 이제 변호사 선생님하고 같이 경찰에서는 피해자 진술 자료가 너무 완벽해서 불기소 가능성을 높게 두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 가해자가 너무 비겁한 것이요. 실명을 실제로 밝힌 단체들은 어떤 신고도 하지 않고 이제 이 개인으로 있는 이 피해자만을 상대로 고소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로엔이
로땡이라고 하는 로펌을 고용해서 대응 중에 있어요. 아무튼 이런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뻔뻔함에 저희가 달을 치를 떨었고 사태를 그냥 둘 수 없어서 유인호 씨가 가해자 실명을 공개하면서 C 선배는 저도 고소하십시오. 아니 저부터 고소하세요. 라는 글을 페북에 게시했어요. 선생님들 다 그날 보셨죠? 미투 집회에 네네. 오셔갖고도 같은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때 쓴 글을 아마 미투 집회에서 읽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주 용기 있는 행동들을 보여줬어요. 네. 이 자리에는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해자는 인권센터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한 상태고 배려 없었던 것 정도는 사과할 테니 되려 피해자와 비대위 측에게 가만히 있으라라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가 시키는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가만히 얘기가 있으라. 나오지? 네, 너무 어이없죠. 어이가 없다 진짜. 그래서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피해자와 비대위 운영진들은 이 사건으로 원형 탈모가 생기기도 하고 일상이 파괴된 채도 거의 지금 2달째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참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이 방송에 나올 때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사건 정리와 지금 상태를 좀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대책이 이제 공동 이제 운영위원장한테 이제 얘기를 해보면서 했는데 비대위에 이제 몇몇이 원형 탈모,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되게 심하고 거의 이 구렁에 빠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상이 거의 안 되는. 근데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거의 몇십 분 그냥 대화를 했을 뿐인데 저도 여기에 막 몰입이 되면서 막 그 진흙탕에 빠진 듯한 느낌인 거예요. 그 몇십 분인데. 근데 이거를 2달여, 3달여 동안 계속했던 그 피해자 본인과 대책이 그 운영인들은 일을 많이 겪어야 되고 피해자는 계속 상처를 받고 이런 상황이라서 참 참담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좀 이런 얘기들이 왕왕 많이 되고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송 가서 얘기 잘 하겠다라고 그래서 방송에서 길게 얘기는 못했지만 단 몇 분이라도 좀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그러고 왔습니다. 네. 지지합니다. 네. 2015년도에 서울여성노동자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에 대한 그 심리 상태를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한 100분 정도 참여하셔갖고 응답을 해주셨었는데 이분들 대부분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굉장히 심각하게 앓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 상처가 심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그 생활을 유지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아무튼 중앙대 사건에 대해서 뭐 혹시 힘을 저희가 좀 보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는 과정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순간들은 진흙탕에 빠져 있는 것 같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떤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사람들과 어떠한 상황에서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피해자 개인이 감수하고 간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에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척도가 더 낮아지고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해서 피해자들과 대책이 사람들은 강해지고 연대하는 힘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투 집회 때 외쳤던 피해자는 일상으로 라는 구호가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가해자는 감옥으로. 네, 그리고 저희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채용 성차별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죠. 네. 좀 이 일 자세히 좀 들려주세요. 네. 사실 이제 여성노동자회에서 작년 그 가스안전공사 그 건 대한석탄공사 이 건을 보면서도 이거 행동해야 된다. 이게 진짜 몇십 년이 지나도 이 똑같은 이 채용 성차별의 이 고리를 진짜 끊어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공론화를 막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많이 여성들이 듣고 있는 질문이고 겪는 그 차별인데도 불구하고 좀 드러나지 않고 이래서 좀 이렇게 좀 뭔가 공론화 하려고 되게 시도를 했었어요. 뭐 해시태그 달고 SNS에 자기 경험 쓰기 이런 것도 막 했었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SNS를 요즘에 다 검열을 하잖아요. 채용 그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우니까 그걸 아무리 이제 뭐 트위터나 이런 데서 자기 이름 본명이 아니더라도 되게 부담스러워해서 잘 안 돼서 이거 어떻게 이거를 좀 이 이슈를 가지고 가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획기사 같은 인터뷰를 해서 당사자 인터뷰를 해가지고 기사도 내고 이러던 차였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쭉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막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미투 집회를 막 나가고 기획하고 막 이러던 차에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건이 터진 거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바쁘니까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생각할 시간도 약간 주어지지 않고 그래서 막 고민을 하도 그래서 이거 어쨌든 기자회견은 해야 된다. 이건 너무 이거는 화가 나고 이거는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기업을 진짜 조져야 된다. 제대로 이거를 해야지. 오늘 다들 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좀 과격하신 것 같아요. 좀 자제합시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너무 이제 열을 받는데 이거를 신속하게 좀 대응하기가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하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여성단체들에서 제안이 온 거죠. 같이 할 거 있으면 같이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좀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노동단체, 노동조합, 그 다음에 뭐 청년단체들, 그 다음에 학생 모임들, 이제 대학에 있는 뭐 소모임들 이런 데들 쫙 모아갖고 한 60여 개 단체가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여성들이 정말 이 사건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 공정성에도 굉장히 위배되는 것이고 사회가 다 썩었다.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뭐랄까 이 검열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처벌이 돼야 돼, 규율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목소리를 냈던 거죠. 그래서 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한 열흘 정도 온라인에서 이렇게 항의 문구를 받았어요. 근데 정말 한 열흘 받았는데 항의 문구만 100몇 개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서 보면은 뭐 유능한 건 당신이 아니라 네 성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조선시대 기업이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여자를 떨어뜨리냐. 그리고 뭐 좀 과격하게 또 나오지만 페니스가 스펙이다. 진짜 달고 싶다. 막 이런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 얘기는 기자회견에서 다 사퇴가 됐었죠. 네. 그래서 B컷입니다. B컷. 하지만 파케니까. 그리고 여자라서 떨어지고 남자라서 붙냐. 그리고 여혐은행 나 규탄한다. 나 이제 원래 20년 동안 뭐 주거래 은행이었는데 나 안 하겠다 이제 막 그런 이제 불매의 마음도 막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 그 항의 문구들을 핑켓에 쫙 써가지고 가서 하나은행 앞에서도 외치고 그 다음에 국민은행 앞에서 가서도 막 붙이고 외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저는 그날 못 갔어요. 네, 못 오셨죠. 집에서 재택을 하던 날이어갖고 정말 사실은 전 되게 그 기자회견에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그 모습을 못 본 게 참 억울합니다. 그날 퍼포먼스가 상당히 장관이었다라고 하는 일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의 문구를 정말 많이 보내주셔서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저희도 좀 놀랐거든요. 기획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단시간에 이렇게 많이 모이다니 정말 여성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사실 지금 우리 기자회견문에도 이제 그런 말이 써 있지만은 지금 청년 실업률이 최악인 수준이에요. 9.9%인가 뭐 아무튼 뭐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들 힘들게 사는데 내가 타고난 성별 때문에 차별받는 이 현실이 너무 정말 이 시대착오적이며 너무나 그리고 억울하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 것에 대해서 많이 분노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퍼포먼스는 이제 하나은행 앞에서는 하나은행이 성비를 애초에 정해놓고 뽑았거든요. 4대1로. 그래서 결국에는 여성 커트라인만 48점 높아진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막 우수수 떨어진 거죠. 그래서 48개의 손피켓을 들고 가서 그 48개의 손피켓을 다 한 개씩 읽어줬어요. 그 앞에 가서는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이제 국민은행 앞에 가서는 걔는 100명의 남성 면접 서류 전형자들의 점수를 올려준 거 100여 명의 점수를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쪽지를 다 적어가서 이제 항의 문구를 쪽지로 다 적어간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붙이자. 처음에 좀 고민을 했었어요. 원래는 벽에다 붙이려고 했는데 기자회견 이 대호가 있으니까 잘 안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다 붙이지 막 이제 사회 보는 저하고 이 이제 이 퍼포먼스를 좀 촘촘하게 짠 여성민의 활동가하고 막 어디다 붙이죠? 막 소근소근 하다가 용단을 내려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딱 잠시 한 포즈 딱 이렇게 쉬시더니 여러분 창문에 붙입시다. 그래서 기업은의 이 국민은행이죠. 죄송합니다. 국민은행 정면창에다 쫙 다 붙였어요. 100개를. 그래서 그 모습이 근데 뭐 한 일개 지점이니까 좀
뭐 그렇겠지만 아무튼 거기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 뭐 지나가는 시민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가 을지로잖아요. 을지로고 제가 알기로는 국민은행 본사로 알고 있는데 국민은행은 아니 본사는 네. 다 본사는 아마 여의도에 있을 것이고요. 하나은행은 본점이고 그리고 국민은행은 본점이 아니래요. 지금은 예전에는 그래요? 본점이었는데 지금 본점은 거기도 여의도에 있대요. 그래서 바뀌었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그냥 붙였죠 뭐. 우리 할 바를 한다. 잘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그리고 맞아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그날 아침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 멘트가 한겨레 신문에 나왔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멘트고 파케를 통해서 널리 알려되는데 채용 성차별에 대해서 이 금융권에서는 사실 이 성차별적이 뭐랄까 직군 배치나 아니면 뭐 이런 채용이나 이런 게 너무 심각하고 되게 뿌리 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번 건을 이제 계기로 해서 금융권 전부를 전수조사해라 이런 거 이제 요구를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금감원에서는 받아서 이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다가 업무 협조 바란다 이렇게 했더니 고용노동 장관이 그거를 거부했다라는 것이 이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뭐 근거는 이게 너무 이제 뭐 뿌리 깊고 한데 과거까지 너무 들춰내면은 너무 뭐 기업이 너무 혼돈스러울 것 같고 이런 너무 기업에 부담을 준다. 네, 그래서 노동부 장관이 말인 건지 뭐. 정경련의 그건 거지 막 색깔 정도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멘트를 해서 이제 그걸 아침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규탄 발언도 많이 했고 사실 퍼포먼스 하고 나서 너무 그것에 대한 화가 나가지고 아 진짜 고용노동부 세종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이거 더한 항의가 필요하다 사실 진짜 그래서 사실 논의 중이에요. 어떻게 더 한번 해볼까. 세종시에 사는 우리 써니 선영님께 도시락 물감이라도 네네 지원하겠습니다. 네, 이후로 방법을 좀 더 고민을 해보기로 하고요. 저희 여성노동자회는 5월 18일 날 임금차별 타파의 날을 기념해서 다시 한번 채용 성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여러 그 말씀들로 이제 참여와 응원,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디딩 빠은 댓글의 댓글 달기입니다. 두둔. 우후. 네, 인터넷을 보다 보면 진짜 뚜껑 열릴 일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여성 노동과 관련한 기사들에 달린 악플들을 보면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들을 의견이라고 써놓죠. 그거를 보다 보면 성질이 나니까 사실 잘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쭉 스크롤이 돼서 나도 모르게 내 눈에 뭔가 딱 보이게 되면 분노가 올라와서 안 본 눈 삽니다. 달기를 하고 싶으나 댓글 달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고 뭔가 또 이렇게 전략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지 하고 넘어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억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라든가 뭐 그런 경험 한번 나눠주세요. 저는 이제 댓글들을 보면 되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좁혀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이제 이르면 뭐 페미니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성평등, 그러니까 여남의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왜 여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도 않고 그 3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혹은 2년 동안 있었던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를 지고 와서 임금 차별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뭐 등등등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써놓는 리플들을 이제 보면은 이것을 여성을 상대로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 저는 사실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시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그 연함의 차별이라든지 노동 문제에 있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그냥 군대 의무 뭐 어떤 그런 것들 얘기되어진 한계를 보면서 여전히도 이 수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할까요? 네. 그리고 다른 한켠으로는 이제 그러면 너네가 이제 힘든 직종, 예를 들어 3D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힘 많이 쓰고 장시간에 이제 있어야 되는 노동에 있어 봐라. 그러면 성별 임금 격차라든지 아니면 뭐 승진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게 쉽지 않겠냐. 여자들한테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계속 앞으로
얘기를 할 부분 맞죠? 네. 네, 네. 그래서 네. 그 딱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좁혀지는 것 같아요. 네. 전 댓글 보면 일단 제일 화가 나는 거는 성희롱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글들이 가장 화가 나고요. 또 하나는 여자들은 그래. 여자들이 꼭 문제야. 여자가 껴서 문제야. 이렇게 얘기되는 것들. 여자들이 뭐 일할 때 맨날 수다나 떨고 여자들이 그렇지 뭐 우리 사무실에 누구는 6시 딱땡 하면 가더라. 뭐 여자들이 사무실에서 일은 안 하고 뭐 인터넷 쇼핑이나 하고 하더라. 여자들이 말이 많더라. 수다를 떨더라. 근데 제가 이제 어디 모임 같은 데 가보면 남자들도 정말 수다스러운 남자들이 많고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항상 여자는 여자들이라고 뭉뚱그려져서 얘기가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런 거 자체가 너무 화가 나죠. 네, 우리 이율은 저는 최근에 제일 화가 났던 거는 그건 것 같아요. 한샘 그리고 한샘 성폭력 사건, 그 다음에 저희 검찰 내 성폭력 사건, 그때 이제 피해자들 막 신상 털고 뭐 또 이제 공개된 분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막 얼평하고 뭐 이래서 어쩌고저쩌고 뭐 막 이런 식의 정말 이거는 인간성 그 근본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하는 그런 거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우리 남성 중심주의까지도 논하지도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아니, 사실 그거에 기저에 있긴 하겠죠. 그냥 근데 인간의 기본에 대한 어떤 의심이 짐승도 아니고 이건 대체 뭘까? 그냥 병하니까 사실 이 정도는 이건 진짜 병증이다. 저 웃겨가지고요. 병증이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이 아니, 제가 들었어요. 요즘에 조현민이랑 그 일가를 보면서 약간 치료가 필요하다. 다들 저도 동의하시죠? 정말, 네. 그런 갑자기 그 생각과 함께 연동돼서 남자들도 전부 다 치료가 필요하구나. 아니 근데 여기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듯이 남성과 여성으로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눈 다음에 그 각각의 집단에 대한 집단성과 그 집단적 특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젠더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 페북에서는 71개? 로 나누고 있대요. 그리고 계속 이게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다양한 성별을 인정을 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별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성별이라는 없는 거 거죠. 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을 본인, 그다음에 삼중 본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개별성에 대한 이야기들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가 맞는 건데, 그래서 참 이런 여자들이라고 하는 어떤 집단화 시켜갖고 되는 얘기들이 참 거북스러운 건 맞아요. 거북스러운 건 맞고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서 또 저희는 드는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자들이라고 하는 얘기들도 사실은 좀 약간 경계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자, 그 얘기를 남성이 하면 너무 화나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 얘기를 남성 본인이 막 야, 남자라고 다 그렇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서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뭐 이분법적 구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마치 반론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은 좀 화가 나더라고요. 뭔가 이제 세상이 바뀌어져 가는 거는 어떤 다양성의 인정을 좀 더 폭넓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고,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진보된 인간으로서 그런 자세를 좀 취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저희는 경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은. 아까 좀 전에 선영쌤이 말씀하신 군대, 굉장히 핫한 문제죠. 군대라는 문제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힘든 일은 남자가 다 한다. 그러니까 임금을 많이 받는 거 아니냐. 뭐 요런 얘기들. 그 다음에 여자들 다 꽃뱀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 근데 저는 댓글 보다가 빵 터진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꽃뱀이 어디냐 이 방울뱀들아. 아, 오늘 방송 되게. 네, 네. 전 진짜 그 댓글 보면서, 어머!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되게 상징적이긴 하네요. 여자는 꽃, 남자는 방울. 네. 그러네요. 어쨌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자들이 말이 많다. 여자들이 수다스럽다. 여자들이 뭘 안 한다. 이런 어떤 여성에 대한 어떤 집단성을 몰아가는 것들. 그런 얘기들 우리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 군대부터 가볼까요? 네, 군대. 군대는 우리나라에서 남성만 가죠. 일단 징병의 대상은 남성만입니다. 남성만인데 사실은 이제 군대를 남성만 징병해 가는 것에는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기는 해요. 그 역사에 대한 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현대의 군대에 대해서 조금 약간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군대에 대해서 물론 대한민국 20대 남성들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그거 인정합니다. 그거 인정하고 그리고 여기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국가가 남성들이 입은 이 정신적, 육체적 손해에 대해서 정확한 보상을 해주지 않고서 그 부분을 가지고서 그냥 퉁친 거죠. 퉁치면서 그걸 민간에다가 니들이 보상해라. 이런 식으로 던진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여성계는 분명히 그렇게 내부적으로 예전에 그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이거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로 가야 된다. 모병제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그렇다고 여성계가 나서서 모병제를 실시하라라고 운동을 할 거냐 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거죠. 얼마나 시급한 우리의 현안들이 많은데. 그리고 군가산점과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거는 뭐냐면 이거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원천적으로 배제된 장애인들에 대한 문제들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군가산점제 위헌 소송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함께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그 군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위헌 소송이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계속 번번이 이제 합헌 판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군 가산점제라고 하는 거는 명확하게 소수의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일부 남성들에 대한 이거는 일종의 특혜? 특혜가 아니라 굉장히 소수 집단에게만 주는 보상이다라고 하는 측면인 거죠. 사실은 제가 남자라면 그거를 갖다가 군 가산점제의 존속과 유지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가 정확하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대책을 내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모병제에 대한 주장도 함께 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여성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화살을 돌리면서 여성을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여성들이 뭔가 성차별을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성차별을 당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채용 성차별에 있어가지고 여성들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옆에서 어부지리로 붙은 남성들이 있겠죠? 그 남성들이 니들이 잘못했다. 너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만든다는 거지. 그런 얘기랑 맞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채용 성차별을 한 어떤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지. 그거를 그 옆에서 가만 앉아 있다가 그냥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간 남자 그 신입 사원들한테 뭔가 문제를 제기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노의 화살이 잘못된 거죠, 사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주변에 군대를 보낸 아들이 있는 분들을 좀 알고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뭐 3개월 전에 군대 간 사람, 그다음에 올 8월이면 제대를 하는 사람, 그다음에 엊그저께 제대한 사람, 이렇게 막 이런 모임들이 있는데 얘기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군인들의 월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월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동기생들이 받는 월급이 병장 때 3만 원?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거밖에 안 된다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실까요? 얼마일까요? 저 모릅니다.
일반 병사들은 계급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30만 원이 조금 넘는 것 같고요. 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 아들을 둔 분이 하신 말씀은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유지비가 있어가지고. 네, 교통비도 교통비랑? 들고 이러니까. 엄청 작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군대에 가면 정부에서 내놓은 또 뭐 정책 중에 하나가 군인들은 10만 원씩 적금을 넣을 수가 있는데 그걸 총 5계좌를 넣을 수가 있대요. 근데 월급이 30이 안 되잖아요. 30만 원 정도인데 5개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5개를 뭐라고 하지? 민간인에게 받아가지고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용돈처럼 받아가지고 그 금리를 우대해서 한 5% 정도 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쪼잔하지 않나요? 이 청년들을 강제로 데려가가지고 5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2년 동안 부려먹는 거잖아요. 노조 말고 뭐가 있을까? 그 이런 화살을 얘기를 노조 못 만들게 돼 그렇죠. 있어요. 노조가 아니고 왜 여자들한테 그 위원회라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인권센터라든지 군이 인권센터라든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분명하게 이제 구조를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군대가 우리나라 군대처럼 뭔가 사람이 이제 전쟁을 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최첨단 무기와 기술과 총알바지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평화 유지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 군대에서 엄청난 군납비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조금 근절을 해낼 수 있게 뭔가 군대가 굉장히 밀폐되고 은폐돼 있는 조직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을 싹 다 까발려가지고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여자들 보고 군대 가라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전 남성들이 그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열심히 싸웠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대한민국의 그 전체 예산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국방비가 가져가는데 그 돈들이 다 줄줄 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군대가 너무 비대화돼 있어가지고 그 6.25 전쟁 이후에요. 그 군대에 들어가는 비용만 줄여도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얼마나 충당하거나 다른 경제 시스템에 이렇게 환원할 수 있는 문제인 거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얘기하잖아요. 무기 없애고 비핵화하고. 그렇죠. 군인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평화 유지단이 필요한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위한 흐름으로 이 시선들이 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여성들에게만 네, 힘도 없고 전쟁 나면 가장 피해를 받는 여성들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군인권 센터가 있잖아요. 저 같으면 군인권 센터에다가 열심히 후원을 하면서 군인권 센터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겠어요. 네, 동감입니다. 네. 그게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군대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그리고 그다음 여자들이 일을 못한다. 저 참 일 잘하는데. 네. 우리 솔기님하고 다 지연님이랑 저희는 다 여자만 있잖아요. 일 엄청 잘하시는데. 와, 진짜. 네, 하나하나 좀 뜯어볼게요. 이게 여자들이 일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걸 갖다가 세상 인구가 70억인데 그중에 35억이 여성이고 35억이 남성이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하는 얘기들인 거잖아요. 세상 인구의 35억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여자들이 일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집단화된 신화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한 명의 여자가 일을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여성은 일을 잘할 수 있어요.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상황에 있어서 한 여성이 일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여성은 두둥 여성의 대표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일을 못해라고 입에 거품을 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일을 못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남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쟤는 왜 저렇게 일을 못하니? 김대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을 잘해도 그건 남성이 대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 잘하는 뭐 강대리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일 잘하는 집단은 남성의 얼굴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다 고위 직군이 다 남성이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니까 다 그렇게 되고 여성들은 이제 다 여러 가지 승진차별이나 배치차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이제 계속 하위 직군에 머무르게 되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여자들이 일을 못하니까 저렇게 저 자리에 있지 뭐 이런 식의 또 얘기를 듣는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여성들이 일을 근데 이제 뭐 한두 명이 돌출적으로 잘해서 만약에 잘하는 사람들 중에 돌출적으로 승진을 하는 네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이고 저게 여자냐 뭐 독해 빠졌다 여자가 사근사근한 맛이 없고 그렇게 일만 하더니 저 자리를 깨찼다 그리고 뭐 여자치고는 쓸만하다 뭐 이런 식의 또 여자라서 여자기 때문에 뭐 붙는 어떤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못하면 그래 여자니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일을 못하면 여자가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 자체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여성들이 거의 대다수인 직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직업군은 다 일을 못하는 거니까 사회가 굴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사회학에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한 집단의 어떤 박사님 설명 들어가십니다. 그렇죠. 한 집단 안에 어떤 한 범위만을 보고 이거를 일반화시키고 네. 이제 그게 다라고 이제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인종의 문제로 들어가면 이제 이게 인종차별이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차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신랑 같이 사는 사람이랑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요즘 누가 여자 일을 못 한다고 그래. 그런 얘기했다가는 큰일 난다고. 왜냐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여자들이 되게 많은 직군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다 여자들이고 나만 지금 오히려 남자가 소수인데 이러면서 여자 일을 못하는 요즘에도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저한테 되려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무 이걸 색안경을 끼고 막 뭐 남녀 차별이 어쩌니 그래서 제가 거기다 딱 그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생각해봐. 일 잘하는 남자한테 우와 저 남자 엄청 잘해. 혹은 남자인데 일을 엄청 잘하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냐? 그렇지. 근데 남자는 그냥 평균적으로 일은 잘하는 거고 여자들이 누가 특출나게 일을 잘하거나 혹은 그 고위 뭐 땡땡직에 여자가 올라가면 우와 여잔데도 저렇게 올라가네. 우와 저 여자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남자들이 다 그렇게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남자들이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이렇게 듣더니 막 수긍을 하면서 그건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자들이 일을 다 못하고 이게 여자들의 문제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평균은 남성인 거고 기준은 남성인 거고 표준화된 건 남성인 거고 여자들은 그 밑이나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패자가 되는 사회이다. 이게 거죠. 남성 중심 사회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해를 확 하더라고요. 박사님 명쾌합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있을까요? 이 얘기와 관련해서? 없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돈을 조금 줘도 되면 여자만 일을 시키지 왜 남자를 쓰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에 꼭 그렇게 얘기가 달리더라고요. 사업주가 원숭이냐? 원숭이도 그건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성별임금 격차에 대한 뭐랄까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발언들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자, 돈을 좀만 줘도 일을 시킬 수 있으면 여성만 쓰지 왜 남성만 쓰냐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일단 자본은 항상 그런 전략을 씁니다. 노동자를 분할하는 정책. 차이와 차별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그룹으로 나눕니다. 여성과 남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식으로 조금만 어떤 다름이 있어도 이걸 다 찢어 밝혀가지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 어떤 이유를 들어서더라도 조금씩 달리 대우를 해요. 어떤 이유든지 이제 붙여가지고 노동자들 안에서 계급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돈을 많이 주고 또 누군가에게는 돈을 조금 주고 이런 걸 노동자 분할 지배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노동자들을 분할해버리면 같은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놓여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보는 시각도 달라지는 거죠. 원하는 것도 조금씩 달라지고요. 이런 작은 차이 때문에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만드는 것. 간단하게 말해서 자본이 노동자를 부리기 쉽게 분할해서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남자들이 돈을 조금 줘도 되면 여자 일을 시키지 왜 남자 쓰냐는 얘기는 남자들도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 여자들이 남자랑 대비해서 임금을 적게 받는다는 포커스에 남자들이 부르르 막 그래? 너네들 근데 일도 못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 그러면 자본가들이 너네들 쓰지 생산성 떨어지는 져서 임금이 작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부르르 떨지만 사실 부르르 떨어야 되는 건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분할을 해서 여성의 임금은 조금 주고 남성들이 더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냐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자본주의 시스템을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산업 예비군이나 잠재적으로 값싼 노동자, 잠재적으로 값싼 경제활동 인구를 남겨두고 경쟁을 만들어내잖아요. 청년 실업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이야기에서는 이제 여성들이 잠재적 그 산업 예비군으로 남아져 있는 거고 이 여성들이 들어가는 입직구에서는 들어갈 때는 가장 낮은 임금으로 가는 것뿐이지, 그쵸. 남겨두고 있고 남성들을 대부분 차지하게끔 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그래서 두 성 간의 경쟁을 만들어내고 같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성별 간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왜 하필 그 낮은 임금에 놓인 성이 여성이냐라고 했을 때는 자본의 노동에 대한 분할 지배 전략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차원의 논의가 들어가야죠. 그냥 국가, 뭐 사적 사유재산, 가족 문제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분할 지배 전략과 근데 하필 왜 거기에 성에서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가족이나 자본주의 역사를 봐야 되겠죠. 네, 그건 가부장제. 한학기 강의거리이기 때문에 네, 이건 다음 시간에. 네, 요건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예. 그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 스테레오타입을 만들어내는 그 뭐랄까 조직의 자본주의적 조직의 특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논문을 며칠 전에 봤는데, 그러니까 사실 경제학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는 핵심 가정은 그거잖아요.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싼 그 무엇을 찾고 그 행위자는 그것대로 이제 행위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합리적 행위자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스테레오타입을 그래서 만들어진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게 없다라는 것이 사실 경제학에서 그 얘기인 거죠. 시장의 유동성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근데 다른 학자가 얘기하기를 아니다, 그렇지 않다. 시장에서 행위자들이 되게 이게 뭐랄까 이제까지의 다수 집단을 선택하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무리 평균적인 생산성은 같다 하더라도 이 분산 폭이, 그러니까 가장 끝과 끝에 그게 이제 다수 집단하고 너무 다르면은 그 위험을 감수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자본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다수자 집단을 계속 선택하게 되고, 그러면서 스테레오타입이 정해지면서 이 다수자 집단이 계속 정당화되고 합리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스테레오타입은 전혀 깨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경제학적 논리는 뭐 대부분 그렇지만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경제학적 논리 얘기할 때 항상 있잖아. 뭐뭐 하면, if라면. 근데 그런 if인 사회는 없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진공 상태가 어디가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자본가들이 시장 안에서 노동자를 선택할 때도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편견이 덕지덕지 묻어 있고, 그렇게 가면 망조의 길로 계속 가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네네네. 대한항공도 보면 그렇죠, 알겠지만. 그렇죠. 네. 그만 흥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볼 때 아담 스미스가 잘못했어요. 큰 잘못. 큰 보이지 않는 잘못했죠. 손. 네. 뭐 자기 엄마가 맨날 밥 해줬는데 그건 깡그리 잊어버리고 자기 엄마의 노동은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고서 세계를 세팅하고 경제학을 만든 거. 반성하세요. 네. 자, 이게 사실은 고정관념이잖아요.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남성에 대한 기대가 좀 더 있기 때문에 남성을 좀 더 선발을 하고 중요한 일을 시키고 정성을 들여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남성의 한 일의 성과가 여성보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 자체가 남성이 일하기 편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접대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남성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고 여성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무시하고 사실 일과 가정과 육아의 이런 노동들이 여성들에게 다 부담 지우면서 사회에서 일례를 들어보면 무슨 회의를 하는데 꼭 5시에 회의를 잡아요. 그래서 회의를 1시간 하고 우리 네, 5시 술 먹고 퇴근하는데 뒤풀이하면서 중요한 정보들이 오가는 거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고 있는 여성들은 거기에 진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를테면 조찬회의 이런 거 있잖아요. 7시 반에 조찬회의. 7시 반에 아이 등교시켜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조찬회의는 아예 원천적으로 그냥 거기에서 자유로운 혹은 뛰어넘을 수 있는 여성들에게만 뭐 이런 게 사실 구조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나 근데 솔직히 애 없어도 7시 반 강남 조찬회의는 죽여버리고 싶어요. 진짜 그런 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저 아니죠. 아니 업무 시간에 일을 해야지. 왜 자꾸 그러니까. 업무 시간 외로 그냥 그럼 2-3시간 빨리 잡냐고. 퇴근시켜 줄 거냐고요. 그것도 아니라고요. 아니잖아. 문제입니다. 네. 아 근데 이거를 갖다가 사실은 이 남성이고 여성이고 다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자본가랑 싸우기도 바쁜 판국에 이거를 남자 여자 갈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참 자본가가 얼마나 우리를 부려먹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남성들은 혹은 남성 중심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기는 해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꾸 갈라치기 한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런 구조, 그런 권력에 도전하는 것이지 사실 진짜로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것은 남성 중심주의에 빠져 있는 당신들이다. 그래서 자꾸 구분짓고 내가 스스로가 공격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자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 우리는 문제의 근본, 근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다. 이 지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선 댓글을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죠. 이제 급여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그냥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그래서 여자들이 돈을 너무 적게 받으니까 돈을 더 내놔라라고 주장하는 게 남성 노동자가 받는 그 월급에서 뺏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도 우리가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 빠지게 일해가지고 일해가지고 결국 이득을 취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 사람에게 달라고 하는 건데 그걸 남성들에게 공격하는 걸로 오해하는 것이 참 속상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정규직, 비정규직 그렇죠. 뭐랄까 그룹 간의 어떤 그런 긴장? 사실 비정규직은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정규직 일부 노동자들이 자기 걸 뺏기는 막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고 뭐 노동자배에서 자꾸 배제한다든지 뭐 참여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행태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남성과 여성으로 분할이 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두 그룹 간의 분할은 경계인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남성은 정규직이고 여성은 비정규직. 이런 경우가 맞아. 많죠. 예. 이건 수치적으로도 그렇게 나와요.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남자가 다 한다. 하하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로 이런 얘기 할 때 이제 나오는 게 너무 사실 쪼잔해서 막 말하는 것도 저 스스로도 부끄러운데 얼굴이 화끈거려 진짜. 막 지금. 네. 생수통 남자가 간다 이런 거 사무실 이사하거나 무거운 짐 들을 때 여성들 손 까딱하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하지 말고 회사에 얘기해서 업체를 부르면 되지. 왜 하라는 거 하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 근데 생수통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저희 사무실에 사실은 이제 그 통을 없는 정수기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은 여자밖에 없잖아요. 네. 여자밖에 없는데 그거 누가 갈까요? 다 우리가 갈았어요. 다 우리가 갈았는데 어느 날인가 그 왜 직수관 정수기 있잖아요. 직수관 정수기로 정수기를 교체를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실 저는 약간 그 저거를 배달해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저게 요즘 자꾸 줄어드는 추세인데 저분들의 일자리는 누가 보전을 해주냐 라고 하면서 그걸 가는 걸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얼음 정수기에서 혹하고 넘어가 버려요. 네, 신문물에 결국 져가지고 정수기를 바꿨는데 요즘도 이제 생수통을 없는 정수기를 쓰는 데들도 이제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요?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아니 그리고 어떤 사무실에 남성이 이제 뭐 있다고 해서 사실은 생수통을 교환하는 일을 항상 그 남성에게만 부과한다면 사실 저는 그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수통을 가는 것이 나의 고유 업무가 아닌 이상은 이게 우리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걸 간다고 남자가 힘든 일 다 한다? 그 책임이 여자 때문이다? 그리고 웃긴 건 남성들이 생수통 갈면서 자신의 힘을 막 과시하고 오빠가 갈아줄게 막 이러나요? 또 내가 할게 막 이런 거. 이런 드립을 막 치고 여자가.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제가 훨씬 이제 키도 크고 제가 좀 키가 크잖아요. 잘 갈고 이렇게 주변도 살필 줄 알고 뭔가 저 낄 때 주둥이 있잖아요. 그죠, 닦아줘야 되고. 그런 것도 좀 깨끗하게 하고. 네, 저는 내가 가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근데 자기들이 먼저 한다고 할 때도 있죠. 네. 에이구, 네. 그리고 이제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노동을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를테면 뭐 자질구레하게 청소를 한다든지 탕비실에 얼룩을 닦는다든지 아니면 뭐 화장지가 떨어졌을 때 화장지가 필요함을 캐치한다든지 혹은 전화 왔을 때 전화 받는 이런 자잘하면서 눈에 띄지 않는 일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여성들이 하고 있는 거죠. 물통도 생각해보면은 갈아달라고 해야 갈아줄 것 같아. 스스로 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둘이 같이 엎어도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성별 역할 분리라고 하는데 남성들이 하는 일은 중요한 일로 생각되고 여성들이 하면 하찮은 일로 분류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남성의 육체적 힘을 강조하면서 여성들은 힘이 없고 약한 존재고 도와줘야 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이제 낙인 혹은 추락하는 그런 위치 안에 우리가 성별이 있다는 거고. 근데 그런데 사실 보면 이제 집안일 이전 편에서 현장소재 손님으로 나왔던 학교 조무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상계봐도 알듯이 힘이 굉장히 많은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봐서도 알듯이 여성들이 보면 힘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여성의 근육 발달이 안 되는 방향으로 사회가 계속 되어 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바꿔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야근은 남자만 한다. 야근 자체가 나쁜 거죠, 사실. 그러니까 남자들 야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야근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야근이라고 하는 거가 없어져야 될 적폐인데 그 적폐를 수행하는 것이 마치 어떤 뭔가 우월한 지위인 양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뭐 야근을 안 할 수가 없는 구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야근을 해야만 한다. 근데 여성들이 내가 할 일을 내팽개치고 집에 가버린다. 아이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아이고. 네. 저는 이제 혼자서 애를 키우고 뭐 살림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일이 많을 때는 많잖아요. 그렇다고 일을 안 하지 않거든요. 집에 싸가지고 가서 하고 애 재우고 나서 새벽에도 하고 다 각자의 맡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편하게 애 데리러 갈 고민 안 해도 되고 애 밥 뭐 해줄 고민 안 해도 되고 청소 언제 할까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냥 편하게 사무실에 앉아서 야근만 하면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빨리 집에 가서 애를 데리고 와서 다 해놓고 애가 잔 다음에 야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중 야근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다른 퇴근이 야근을 하는 없는 거지. 거죠. 그래서 제 이름이 그렇죠. 2중 3중이잖아요. 남자들은 야근하고 집에 오면 쉬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들도 그리고 야근 많이 해요. 많이 하고 그리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처지가 더 많기도 하고 아까 삼중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애들 재워놓고 집에서 재택야근 하는 경우도 많고 마음은 진짜 가시방석일 것 같아요. 칼퇴를 하는 마음은. 그리고 저는 남자들 그러니까 신랑한테 가끔 같이 사는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야근을 많이 하면 일을 못하나 봐. 그 집단은 무슨 야근을 그렇게 왜 정해진 시간에 일을 못 끝내? 못 끝내면 다음날 하거나 일량을 줄이던가 구조조정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조조정 인력 구조조정 아니고요. 그 내부의 그러니까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사업 계획의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아니 그렇게 정해진 시간 내에 못하는 일이 그렇게 매번
몇 날 며칠 있는 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일을 너무 못하나 보다.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길래 매일 야근을 하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칼퇴근하는 여성이 문제가 아니라 일을 많이 시키는 사업주에게 문제 제기를 해야겠죠. 그 조직이 네. 문제예요. 칼퇴근이 아니라 정시퇴근. 정시퇴근. 그리고 이제 신랑이 자꾸 신랑이라 그러는데 제가 아직 새댁씨여가지고 같이 사는 사람이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금 일을 시작해서 애기 하원을 못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하원을 시키고 밥을 어떻게 했으니까 먹이고 병원에 가고 약을 먹이고 시켜서 재워라. 근데 그거를 하루를 했어요. 신랑이. 그러더니 제가 그날 저녁에 10시쯤 11시쯤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러는 거예요. 워킹맘들의 그 고충과 고통이 자기가 너무 이해가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퇴근하기 전부터 막 이 조바심이 나가지고 왜냐면 애를 6시 반까지 시간 딱 맞춰야 되니까 6시 반까지 데리러 가야 되는데 일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때부터 조바심이 생겨가지고 얘를 밥을 먹이는 거 이제 병원에도 갔어야 됐거든요. 그 시간에 애가 중이염이어가지고 병원에도 가고 병원에서 대기를 하고 약을 먹이고 집에 와서 근데 밥을 심지어 해놨는데도 저는 밥까지 하잖아요. 밥을 해놓은 거 먹이고 애를 재우는 그거를 몇 날 며칠을 워킹맘들이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자기는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자, 다음번에는 난이도를 높여봅시다. 밥도 하는 걸로. 밥도 하는 걸로. 그리고 하루에 뭐 한 2-3일, 일주일 2-3일 정도는 정기적으로. 그래서 그 얘기를 막 공감을 저한테 하면서 와, 워킹맘들이 어떻게 사는지 진짜 자기가 뼈저리게 느꼈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고마우면 안 되는데 뭔가 경험을 잘 시켰군 이러면서 그렇죠. 네, 뭐 듣고 있는 땡땡분들 뭐 남성이든 누구든 네. 이 고충을 알아야 됩니다. 네. 좀 더 극진하게 대해달라고. 네. 근데 직장맘들 진짜 힘들 것 같아요. 힘들죠. 그 커리어를 유지한다는 생각은 못 할 것 같고 그냥 이제 뭐 일을 한다 그냥 뭐 임금을 번다는 정도만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여성들이 일을 악물고 살아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버티고 있는데라고 생각이 들면은 또 다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정신없이 또 일을 하고 아이를 보고 집안일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연호에서 얼마 전에 그 여성들의 일과 삶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던 도중에 인터뷰를 한 분을 했어요. 워킹맘이었는데 이분은 점심을 안 드세요. 그러니까 일을 나에게 주어진 일이 항상 많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 일들을 다 처리를 해놓고 정시퇴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먹을 시간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년이었나요? 공무원이셨는데 여성분 애가 셋째까지 낳았는데 셋째 육아휴직하고 이제 복직을 해서 셋째 아이를 빨리 하원을 했어야 됐나요? 아무튼 근데 주말에 일을 안 하려고 주중에 계속 과로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 그 육아휴직 때 못 따라잡았던 업무들을 하다가 계단이었나요? 거기서 계단에서 네, 과로사로. 네. 와, 근데 지금 솔키님이 좀 전에 얘기한 이 사례가 저희가 3년 전이었나? 그때 인터뷰했을 때도 이런 유사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특별한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도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 9 to 6 그 시간 동안에는 정말 딴짓을 조금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남성들이 갖고 있는 그 편견, 여성 노동자에 대한 편견, 뭐 수다 떨고, 뭐 홈쇼핑하고, 뭐 이런 거 할 시간이 정말 전혀 없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땡치면 정말 딱 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십 분씩은 더 하고 나오고, 그럴 때 이제 죄송하다고 막 전화하고, 뭐 결국 그래서 이제 베이비시터가 그만두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됐지만, 아무튼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송을 혹시 들은 남성분들이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과로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성 노동자들한테도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적으로 두고 있는 건 남자들한테 우리도 일 많이 하고 있어. 우리도 야근해. 우리도 과로사해.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굴러가고 있고 막 쥐어 짜내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전부 다 사회화시키지 않고 가정 내의 문제로 맞아. 올가매고서는 그 안에 여성 혹은 누군가의 남성 엄마 아빠를 막 쥐어 짜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을 바꿔내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여자들은 야근 왜 안 해? 뭐 이런 와, 야근 다 같이 하지 맙시다. 네. 맞습니다. 네, 야근 적폐입니다.
정말 야근을 하는 것이 마치 능력이고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문화 자체가 없어져야 되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써니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기업이 이제 맡은 시간 내에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사람을 더 써야 되고 야근을 동료에게 막 권하고 그런 게 아니라 회사 자체의 야근을 없앨 것을 요구하고 그런 거를 막 개발하고 또 막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워라밸을 좀 중시하는 이런 문화로 가야지. 그래야지 사실 뭐 우리가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자본주의도 지속 가능할 거다. 그렇지 않으면 다 진짜 다 죽는다 그냥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극한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다음 어렵고 힘든 일, 힘쓰는 노동은 남자만 한다. 그래서 남자가 돈을 많이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든 육체 노동 남성만 다 한다. 이 말 자체가 어폐죠. 학교 이제 급식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 여성인데요. 누워서 생활하는 와상 환자를 돌보고 목욕시키는 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이런 돌봄 노동은 거의 다 여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이 어렵고 힘들다고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이현주 씨처럼 동네 아줌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동이라고 평가 절하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아는 척을 다운표치고 하시는 이제 남성분들의 댓글을 보면 이런 거예요. 단순 통계 비교는 몹시 위험하다. 직군별, 직종별, 업무 강도별 구분하고 동조건 하에서 임금 차이를 고려해야 되고 제철소 용광로에서 일하는 남성과 제철소 사무직 여성의 임금이 같다면 그게 여성단체가 말하는 성평등이냐. 근데 이분이 뭘 더 찾아보셔야 되는 게 단순 통계가 아니라 통계치에서 모든 것들을 다 그거 무슨 고정. 처리를 고정 처리를 하고 나서를 하더라도 이 성별이 굉장히 유효한 요소로 요인으로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화살은 여성들한테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위험 등의 이유로 사람들이 꺼리는 특성 있는 직업에 더 많은 보상이 주어져야 하죠. 주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 제철소의 용광로에서 일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주장일 것인데 이 주장은 보상임금 격차라는 이론을 통해서 보면 더 많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한국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힘든 유체노동에 대해 우리나라는 높은 임금을 주지 않죠. 유럽 등지에서는 배관공, 굴뚝청소부, 목수, 미장이 등 그 고임금 직종인데 반해 한국에서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고임금 직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이제 굴뚝청소부는 돈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고임금이기 때문에 청소를 끝나고 나면 깔끔하게 씻고 그 신사 슈트를 입고 저녁을 즐기고 이런 삶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상상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말은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통계치에 의해서 뭐 남성들이 더 많이 힘들고 뭐 3D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임금이 높다? 아니요. 통계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은 실제로 그렇게 임금을 더 남자들이 주고 있지 않고 오히려 요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실제로 2016년 기준 그 소방 공무원 위험 근무 수당이 월 6만 원인데 이 소방 공무원들이 실제로 뭐라 그러죠? 출동을 나가는 횟수에 비하면 이 6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의 경우 이 이론은 나름 설득력을 지니지만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더 말이 필요할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들이 이공계를 안 가서 그렇다. 자, 여성들이 이공계를 안 가서 머리가 안 좋다. 뭐 머리가 안 좋아서 이공계를 안 가니까 임금을 많이 주는 이공계에서의 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통계 좀 볼까요? 진짜 이거야말로 또 통계를 보면은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그냥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리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의 공대 졸업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죠. 그래서 OECD 평균이 30% 정도 되고 이제 여성들의 공대 졸업률.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OECD 평균 수준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여성들의 공대 진학률이 낮은 나라 독일, 일본, 미국, 영국, 호주,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데의 공통점은 네, 우리나라보다 성별임 격차가 낮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뭐 공대 진학률이 낮아서 거기 전공을 안 해서 이런 거 다 그냥 거짓말이고 그냥 낭설이다. 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성별 임금 격차가 고작 6.3%밖에 되지 않아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36.7%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이 임금이 낮은 이유가 이공계를 기피한다. 이 말은 정말 어불성설이고 특히 기피라고 하는 말은 더더군다나 말이 안 돼요. 예. 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세부 전공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컴퓨터나 물리학 계열에서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 높은 상황이고요. 공학, 제조, 건설 계열에서는 OECD 평균보다 살짝 떨어집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평균보다 높다는 거죠. 네, 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간한 자료가 있는데요. 2015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실태 조사보고서예요. 이 자료를 보면 자연계열 졸업자의 남성과 그러니까 자연계열 졸업자의 남성과 여성의 비중이 5대 5예요. 그런데 정규직 고용에서 성비는 8대 2예요. 다시 말하면 자연계열 졸업자 남성 10명이고 여성이 10명이면 그중에서 남성 8명이 정규직으로 취업되지만 여성은 10명 중에서 2명만 정규직으로 취업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학 계열은 더 심각한데 졸업자 성비는 남성 대 여성이 7대 3인데 정규직 진입 비율은 9대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공계로 진학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할 때는 채용에서부터 성차별이 굉장히 있고 그래서 남성 중심 문화 뭐 이런 거 안에서 아무리 취업을 한다 해도 또 이제 되게 승진차별 이런 걸로 이어져서 결국에 계속 임금이 격차가 심해지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그냥 너무 우리가 코미디의 다큐로 봤나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기는 했었어요. 그냥 마음대로 그냥 내지르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게 진지하게 대꾸를 하고 있는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는가?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성들이 여기에 대학 논리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뭐 회식 자리나 뭐 이런 데에서 그런 빠음말 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다시는 이또 뻥끗 뭐 그래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뻥끗 못하게 그 입을 꼬매버립시다. 오버로크를 딱 쳐주면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원고를 좀 준비를 하면서 정말 화가 나는데 이 분노를 대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자, 오늘 빠은 댓글에 댓글 달기 뭐 이 정도면 그냥 팩트 폭행 아닌가 싶어요. 어떠셨어요 오늘? 이게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우리가 얘기할 때 여성들이 그동안 갖지 못했던 언어를 갖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 저에게 그래 했듯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댓글을 달고 싶지만 달 시간이 없을 때가 많았는데 오늘 이런 얘기들을 하게 돼서 굉장히 속이 좀 시원해지는 기분입니다. 저도 이제 그 댓글에 대해서 일일이 팩트 폭탄? 팩트 뭐라고요? 폭행. 네. 예, 이거를 할 수 있어서 좀 세세하게 가려운 부분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되게 유의미한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다른 시간들 중에서도. 네. 저는 이게 드루킹 사건을 보면서 그 생각을 잠깐 했어요. 사실은 이제 댓글이 굉장히 많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내가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여론전에서 지나치게 나 몰라라 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잠깐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루킹 사건에서 또 하나 발견된 것이 인터넷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거기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 0.0008%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모든 일에. 그 심지어는 이게 이제 매크로로 조작이 가능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매크로로 떠드는 소리들에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와 이걸 들여가면서 달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난 계속
댓글을 잘 보지 않는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안 볼 거긴 한데 그 댓글이 0.008%인 사람들이 계속 같은 방식으로 다는 댓글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솔키님이 맺고 끊고 팩트 체크를 하고 그것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일이 댓글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모아서 그 0.0008%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네, 되게 좋았습니다. 네. 저는 심심하면 댓글을 다 한번 달아보는 걸. 아니요. 정신건강이 안 돼요. 아니 나도 그냥 저들처럼 기사 안 보고 그냥 내 맘대로 써버릴까. 그래서 보면은 간간히 그런 거 섞여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페미니스트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단 댓글을 보면은 공부 안 하시나 봐요. 책 좀 읽고 와서 말씀하시긴 뭐 이런 식의 아주 가볍게 이렇게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전략이라면. 그래서 책을 한 권 우리가 내고 그 책을 갖다가 계속 그 소개 페이지를 그런 댓글에 다는 건 어떨까? 아유, 안 봐요, 근데. 페이지를요? 안 봐.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아니 안 했는데. 보더라도 그 페이지를 달고 얘를 이렇게 다운표 쳐서 그걸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근데 댓글 전쟁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할까? 이거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찌질한 걸 어떻게 건드릴까? 그래서 최대한 찌질하게 쓴다고 생각해요. 이 악플을 다는 사람들도 최대한 막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하고 막 그 진작에 다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기사를 다 열심히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쓴 사람은 0.000008%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못하러 길을 닫은 사람들이잖아요. 대신에 사회적 분위기를 어떻게 형성해 가느냐에 대한 어떤 좋은 전략이 있다면 한번 해보셔도 되겠지만. 네, 어쨌든 댓글은 사실은 약간 이후로도 조금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여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근거가 미약한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라든가 우리가 가진 생각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와 이야기들 속에서 좀 정제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또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욱 소중하고 중요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 4는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